이건 정말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언어학 교수들이 모이는 세계 최고 국제 언어 세미나가 열리는 중국 베이징에서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전 세계 교수들이 집단 시국 선언을 하며 오로지 대중국을 위해서 꼭두 새벽부터 집회를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일부 소수의 교수들은 이에 항의했으나 결국 집단 출혈 사태까지 번지며 베이징의 국제 세미나장은 전쟁터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대중국과 한자의 그늘에 가려있던 대한민국의 한글이 이제는 세계 언어학계의 판을 뒤집으며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글은 대중국 한자의 단순한 파생상품에 불과하다는 중국 교수들의 주장과 정면에서 대치하여 한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창적인 활자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여나가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맞붙은 한자와 한글의 치열한 싸움 현장. 그리고 그 속에서 프랑스 교수가 끄집어낸 충격적인 한자의 비밀까지 도대체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년간 한글 연구에 평생을 바치고 지금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현우 교수입니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 세미나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전 세계 언어의 기원과 발전을 논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회식과 기조 연설이 끝났고 본격적인 학술 발표가 시작되었죠. 첫 발표자로 나선 베이징 대학의 왕리웨이 교수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중국 언어학계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로 특히 한자의 유구한 역사와 발전에 관한 연구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는 항상 5000년 역사를 가진 대중국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며 자신감을 표출하곤 했었죠. 그런데 그의 발표 주제를 본 순간 저는 순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글은 중국으로부터 유래된 언어라는 아주 도발적인 제목이었기 때문이죠. 왕 교수는 스크린에 거대한 한자를 띄워놓았고 그 옆에도 한글을 나란히 띄우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오늘 저는 한글이 독자적으로 창제된 문자가 아니라 대중국에서 기원한 문자임을 명확하게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의 첫마디에 청중들 사이에서 큰 술렁임이 일었고 그의 첫 문장을 듣는 순간 이게 무슨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소리인가 싶었죠. 왕 교수는 계속해서 한글은 중국에서 기원한 문자이며 특히 세종대왕이 있었던 조선은 이를 단순히 차용했을 뿐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명나라 학자들이 세종대왕을 물밑에서 도와 한글을 창제했다는 몹시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조선은 대중국의 문화적 종속된 속국이었기에 독자적인 문자 창제는 불가능했다는 논리까지 펼치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왕 교수의 주장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그는 최근 발견되었다는 조선 문자 창제 지도라는 문서를 언급하며 조선의 세종대왕은 문자 창제의 영광을 스스로 가지려 했지만 실제로는 명나라의 문자 학자들이 제공한 원리와 형태를 바탕으로 한글이 만들어졌다는 역사적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죠. 청중들 사이에선 웅성거리며 모두가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이 문서에 대해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공식 역사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문서였기 때문이죠.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귀를 의심했죠. 훈민정음 해례본과 세종실록 등 한글 창제의 배경과 과정이 명확히 기록된 역사적 문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증된 적 없는 문서 하나 따위를 근거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펼치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양 학자들이 이러한 너무나도 왜곡된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왕 교수는 발표를 계속하며 더욱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그는 조선이 대중국 명나라의 영향으로 한글을 만들었다는 억지 논리를 더욱 강력하게 펼쳤죠. 조선은 명나라의 문화적, 정치적 속국에 불과했기에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성취물인 한글 역시 명나라의 지도와 영향 없이는 애초부터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라고 했죠.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너무 강하게 쥐어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중국으로 편입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였습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고조선 및 고구려, 그리고 발해 등 한반도와 만주 지역 고대 국가들을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었죠. 이제 그들은 한글까지 중국의 문화적 산물로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학술 세미나에까지 침투한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였어요.
특히 중국은 최근 수년간 조선족 문화를 중국 전통 문화의 일부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번 왕 교수의 발표는 그 연장선상에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습니다. 발표장 안을 둘러보니 몇몇 한국 학자들의 얼굴에도 분노와 실망감이 역력해 보이더군요. 그러나 대부분의 서양 학자들은 이러한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새롭고 흥미로운 가설로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였죠. 첫 번째 세션이 드디어 끝났는데 두 번째 발표에서는 왕 교수의 주장이 더욱 자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기원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왜곡을 시도했죠. 스크린에는 한글과 중국 문자 체계의 연관성이라는 제목을 올렸습니다. 왕 교수는 한글이 중국의 갑골 문자와 음양오행 원리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유사해 보이는 글자 형태를 나란히 보여주며 이것이 한글이 중국 문자에서 파생되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왕 교수는 더 나아가 한글의 자음 체계가 중국 북방 소수민족의 문자, 특히 거란 문자와 여진 문자에서 직접 차용되었다는 너무나도 황당한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글의 기역과 거란 문자의 특정 기호를 보여줬고 또한 니은과 여진 문자의 한 부분을 나란히 보여주었죠. 물론 그 유사성은 전혀 없었고 아주 단순한 우연의 일치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는 이러한 표면적 유사성만으로 한글이 독창적으로 창제된 것이 아닌 기존 문자들의 조합에 불과하다고 단정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왕 교수가 소위 조선문자 창제지도라는 문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는 이 문서가 대중국 명나라 문헌보관소에서 최근 발견되었다고 말하며 명나라 학자들이 세종대왕에게 문자 창제 방법을 전수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죠. 문서의 일부 사진만 공개되었는데 그것조차 너무 흐릿하여 실제 내용을 확인하긴 몹시 어려웠습니다. 학술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를 마치 확실한 증거인 양 제시하는 그의 태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가 치밀었죠. 더욱 심각했던 것은 그의 발표가 단순한 학술적 가설 제시를 넘어 조선의 문화적 독자성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이었어요. 왕 교수는 조선은 명나라의 일개 문화적 속국일 뿐이었기에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창제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다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깎아내리는 발언이었죠. 게다가 지나칠 정도로 세종대왕의 업적 자체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세종은 단지 명나라의 우수한 지도를 받아 기존 문자들을 재조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세종대왕의 창의성과 천재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었죠. 순간 저는 피가 뜨겁게 분출되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웠던 것은 왕 교수가 중국의 국가 프로젝트로 한글의 중국 기원서를 뒷받침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점이었습니다. 그는 베이징 대학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자 기원 연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이곳에서 한글의 중국 기원을 증명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죠. 이는 더 이상 개인 학자의 견해가 아닌 중국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역사 왜곡 시도였습니다. 왕 교수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손을 들어 질문을 이어갔지만 대부분은 왕 교수의 주장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반박의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죠. 왕 교수님,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한글 창제의 원리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세종실록에는 그 과정이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료를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또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조선문자 창제지도라는 문서는 학계에서 검증된 적이 있나요? 왕 교수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자신감을 되찾은 듯 대답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조선의 정치적 선언일 뿐이며 중국의 영향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으로 조작된 문서입니다. 조선문자 창제지도는 최근 발견된 너무나 귀중한 사료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죠. 누가 들어봐도 그의 답변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질의응답으로는 충분한 반박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발표 순서가 오기를 기다리며 철저하게 준비된 한글의 독창성 자료를 보고 또 보며 분을 사귀고 있었죠. 당연히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했으니까요. 다음 세션이 시작되었고 드디어 제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자 세미나장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고 서양 학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가 노트북을 연결하고 스크린에 훈민정음 해례본의 첫 페이지를 띄웠습니다.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한글은 세계 역사상 창제 원리가 명확하게 기록된 유일한 문자입니다.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이 첫 문장부터 청중들의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전 세계의 그 어떠한 문자도 창제자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특히 어떤 원리로 문자를 만들었는지 명확한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한글만이 그 철학적 배경과 과학적 원리를 기록해 놓았고, 그 기록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에 상세히 적혀 있죠.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 자료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며 한글 창제의 기본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했던 것은 한글과 한자의 본질적인 차이점이었어요. 중국의 한자는 사물의 모양을 흉내낸 단순한 표의 문자 수준으로 각 글자 하나하나가 단순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반면 한글은 사람의 말소리를 기호로 나타낸 표현 문자로 소리를 기록하는 문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글이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는 점이죠. 이는 전 세계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특징입니다. 저는 재차 한글의 독창성을 강조하며 다른 한편으론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직접 3D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과 한글 자음의 형태가 어떻게 정확히 일치하는지, 모음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했죠. 이 시각 자료에 청중들은 연신 감탄의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듀부아르 교수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라는 감탄사를 내뱉었죠.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15세기에 이미 현대 언어학의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한 과학적 체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의 천재성이었던 것이죠. 제 목소리에는 마치 조선시대로 되돌아간 듯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화면에 띄우며 그의 업적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저는 최신 AI 연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현대 인공지능 연구에서 한글은 학습과 인식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3년 MIT 언어학습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한글은 문자 인식 알고리즘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문자 체계입니다. 이는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성을 증명하는 현대적 증거입니다. 라고 말했죠. 이 말에 서양 학자들의 표정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욱 관심을 보이며 저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어요.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한글의 창제 배경과 세종대왕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목적은 무지한 백성들이 쉽게 문자를 익혀 다양한 지식을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훈민정음이라는 이름 자체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문자가 소수 상위 지배층의 전유물이었던 시대에 너무나도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왕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훈민정음 해례본은 조선의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며 반박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닌 철저한 언어학적 분석과 체계적 설계를 담은 학술 문서입니다. 정치적 선언이라면 왜 그토록 자음과 모음의 원리, 의문체계, 조합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했겠습니까? 이어서 저는 세조실록과 동국정은 그리고 용비어 천가와 악학개범 등 한글이 창제된 직후의 역사적 문헌들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이 문헌들은 한글 창제 직후부터 실제로 사용된 증거들입니다. 용비어 천가는 1445년에 한글로 지어진 최초의 시가이며 동국정우는 한글로 한자음을 체계화한 운서입니다. 이러한 문헌들은 한글이 세종대왕의 독창적 창제물임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왕 교수가 제시한 소위 조선문자 창제지도에 대해 직접 언급했어요. 이 문서는 학계에서 전혀 검증된 적이 없으며 조선 왕조실록 및 명나라 실록 어디에도 이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반면 한글 창제 과정은 세종실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집현전 학자들의 증언도 남아있죠. 역사적 진실은 검증된 사료에 근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발표를 마친 후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하버드 대학의 밀러 교수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15세기에 이런 체계적인 문자를 창제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듀부아르 교수도 이제야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라며 너무 놀라셨죠. 그러나 중국 학자들은 계속 부정하고 있었는데 특히 왕 교수는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초조해하고 있었죠. 베이징 대학의 또 다른 교수는 그래도 한글이 중국 문화권 안에서 발전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었죠. 저는 문화적 맥락을 공유한 것과 문자 체계 자체의 독창성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심지어 로마 문자 역시 그리스 문자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문자 체계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이 끝나고 저는 두 번째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엔 단순 한글 관련 주제가 아닌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한국에 대한 내용이었죠. 조선은 중국의 문화 속국이 아니라 독자적인 과학과 학문을 발전시킨 문명국이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세미나장은 첫 번째 발표 후 분위기가 크게 달라져 있었죠. 서양 학자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욱 당당하게 조선이 동아시아 최고의 학문적 수준을 자랑했던 나라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특히 조선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선은 정치적으로는 조공관계를 유지했으나 내정과 학문과학 발전에서는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는 중국과 조선의 관계가 종속이 아닌 독립적인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게다가 실학의 발전은 조선 후기 학자들이 중국의 사상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을 독자적으로 추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정약용과 홍대용 그리고 박지원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의 업적을 소개하며 이들이 단순히 중국 학문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창적인 사상과 실용적인 학문을 발전시켰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약용의 거중기 설계와 같은 과학적 성과는 조선의 독자적 학문 발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던 것이죠.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와 한글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은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지만 결단코 문화 종속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독자적인 문명을 발전시켰고 한글 창제는 그 정점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말로 발표를 마치자 세미나장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어요. 독일 학자는 왜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서양 학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저는 동아시아 역사가 서양에서 주로 중국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한국의 독자적 문화와 업적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같은 학술 교류의 중요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왕 교수와 중국 학자들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서양 학자들은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점차 한국의 역사적 위상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평생 제가 믿어온 신념이 또 한 번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충격적인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 발표자로서 심호흡을 한 뒤 한자의 기원에 대한 재조명이라는 폭탄급 주제를 던졌습니다. 이 주제를 발표하는 순간 중국 학자들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졌어요. 특히 왕 교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중국 산둥성과 랴오닝성에서 발견된 고대 문자 유물 사진들을 차례로 띄웠어요. 저는 더욱 박차를 가하며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했고 결국 중국 글자들은 과거 동이족의 문화와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설명에 세미나장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특히 중국 학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왕 교수는 자리에서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고 다른 중국 학자들도 서로 의아한 눈빛을 교환했죠. 이 내용에 왕 교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이런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한자는 순수하게 중국 황하 유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죠. 그는 동이족의 영향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중국 문화와 한자의 독창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학문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객관적 증거를 따라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자료들은 모두 검증된 고고학적이며 문헌학적 증거에 기반한 것이고 심지어 중국의 고전인 설문해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듀부아 교수는 만약 한자의 기원에 동이족의 영향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면 동아시아 문명사를 어떻게 재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문명이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독점적 창조물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의 문화적 교류와 융합의 산물이라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죠. 중국 학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심사숙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리수인 교수는 설문해자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한자의 발전 과정을 좀 더 포괄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자가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적 자산이며 어느 한 민족이나 국가의 전유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자의 기원에 동이족의 영향이 있었다는 사실은 중국 문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아시아 문명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발표를 마치고 나자 세미나장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토론이 시작되었어요.
학자들은 이제 동아시아 역사를 더 이상 중국 중심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는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학문적 호기심과 새로운 관점에 대한 열린 자세가 분명히 보였어요. 이날의 발표는 단순히 한자의 기원에 관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 동아시아 문명사 전체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역사적 사실과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뿌듯함을 느꼈죠. 진실은 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 역사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학자로서의 소명을 다했다는 만족감이 찾아왔습니다. 세미나의 마지막 폐회식에서 프랑스 소르본 대학 출신의 미셸 르누아르 교수가 단상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녀는 동아시아 역사학의 권위자로 이번 세미나의 총평을 맡은 중요한 인물이었죠. 미셸 교수는 천천히 단상에 올라 청중들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성찰의 기색이 느껴졌어요. 세미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르누아르 교수는 하루 동안의 논쟁을 되돌아보며 솔직한 고백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동아시아 역사는 중국 중심적으로 서술된 것이었으며 한국의 역사적 기여를 너무나 왜곡하고 간과하고 있었다는 놀라운 통찰력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제 발표가 서양학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고 평가하며 저에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40년간의 연구 생활 동안 한글과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오늘처럼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은 드물었거든요. 르누아르 교수의 발언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서양학계의 관점 전환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어요. 오늘 김현우 교수의 발표를 통해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15세기에 이미 현대 언어학의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한 과학적 체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서양에서 현대 언어학이 태동하기 수백 년 전의 일이었죠. 이어서 그녀는 조선의 독립적 문화 발전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치국이 자경루 혼천해 등 조선의 과학기술이 당시 세계적으로 앞서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모방이 아닌 독창적 발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동아시아 역사를 중국이라는 단일 국가로만 보아왔습니다. 이제 그 시각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세미나장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연구 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밀러 교수는 한글의 언어학적 특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고, 옥스퍼드의 윌슨 교수는 동아시아 문자 발전사에 대한 기존 이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르누아르 교수의 발표가 끝나고 많은 서양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지한 학문적 관심이 느껴졌어요. 소르본 대학의 뒤부아 교수는 제게 한글과 관련된 공동 연구를 조심스레 제안했고, 독일 베를린 대학의 슈미트 교수는 한글의 과학성에 관한 특별 세미나를 자신의 대학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제가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한글과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저의 학문적 사명이었는데 오늘 그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죠. 그것도 베이징이라는 중국 학계의 심장부에서 말입니다. 세미나 공식 만찬에서는 더 많은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교수님들에게 세종대왕의 학문적 배경과 집현전 학자들의 연구 환경에 대해 설명했죠. 과학, 천문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졌던 조선의 학문적 풍토가 한글 창제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교수님들이 제 얘기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만찬이 끝나갈 무렵 르누아르 교수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한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 우리의 역사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현우 교수님의 용기 있는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절대 한국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각의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말에 참석자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0년 동안의 연구가 오늘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로서 이보다 더 보람찬 순간은 없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글의 독창성과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작은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앞으로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제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종대왕님의 위대한 업적과 한민족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날까지 저의 학문적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때로는 진실이 억압되고 왜곡될 수 있지만 결국 객관적 증거와 학문적 성실함 앞에서는 그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이제 한글과 한국 문화는 세계학계에서 새롭게 평가받을 것이고 그 과정에 제가 작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중국 관련해서 느낀 점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